미들마치 1권 미스 브룩 조지 엘리엇 지음 프롤로그 인류의 역사 속에는 위대한 열정으로 불타올랐으나 세상과의 불화 속에서 길을 잃은 영혼들이 존재하였다. 그들은 마치 중세의 성녀들처럼 세속의 칭송과는 무관하게 고결한 신념 속에서 살아갔던 이들이었다. 그들 중에는 탁월한 행위를 남긴 자도 있었으나 그보다 더 많은 이들이 이름 없이 그저 시대의 어둠 속에 쓰러져 갔다. 도로시아 브룩은 그들 중 하나였다. 그녀의 이상은 누구보다 높았으나 그 이상을 실현할 시대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던 것이다. 만일 성 테레사가 다른 환경, 다른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어땠을까? 만일 그녀가 단지 고통받는 민중의 자비로운 손이 아니라 어떤 실질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도구를 부여받았다면 그녀의 위대한 정신은 새로운 형태의 구원으로 세상을 밝혔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테레사는, 그리고 그녀를 닮은 많은 여성들은 그러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 시대의 좁은 질서와 남성 중심의 벽 속에서 숨막히는 한계를 맞이하였다. 그들의 열정은 불완전한 신앙과 사회의 미숙함에 가로막혀 결국에는 자신을 태우는 불꽃이 되어 사라지고 말았다. 그녀들의 이름은 오늘날 거의 잊혔으나 그들의 열망은 인류의 영혼 속에 흔적으로 남아있다. 그 흔적은 우리가 다시금 이상을 향해 손을 뻗을 때마다 조용히 불씨처럼 되살아나는 것이다. 그리하여 도로시아 브룩, 그녀 역시 그러한 부류의 여인이었다. 그녀의 이상은 현실보다 크고 그녀의 마음은 시대보다 앞서 있었기에 세상은 그녀를 이해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혹시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운명 아니겠는가? 세상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때에 너무 일찍 깨어난 영혼들이 겪는 고독 말이다. 도로시아 브룩은 특별한 열정으로 태어났다. 그녀의 눈에는 세속의 평범한 일상이 너무도 사소하고 인간의 욕망은 덧없는 장난처럼 보였다. 그녀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반드시 있다고 믿었으나 그 일의 형태가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였다. 세상은 그녀에게 그 일을 가르쳐줄 만큼 친절하지 않았고 그녀가 몸담은 시대 또한 여인의 열정을 담기에는 너무나 좁았다. 그러나 그녀는 그 모든 제약 속에서도 스스로를 도덕적 질서의 한 부분으로 세우려 애썼다. 그녀의 심장은 신앙의 불꽃으로 뜨거웠고 그녀의 지성은 언제나 그 불꽃의 방향을 찾고자 고뇌하였다. 그녀의 영혼은 어떤 완전함, 어떤 순수함을 향해 기울어 있었으며 그것을 위해서라면 세상의 모든 편안함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 이미 남들보다 훨씬 더 깊은 자기 성찰을 품고 있었다. 그녀의 친구들은 그녀를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녀의 자매 셀리아조차도 도로시아의 말이 너무 어려워 고개를 갸웃거릴 때가 많았다. 그러나 도로시아는 그런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세속의 인정이 아니라 내면의 빛이었다. 그녀는 성스러운 삶을 살고자 하였다. 그러나 수도원의 벽 안에 갇히는 성녀가 아니라 세속의 한복판에서 고결하게 살아가는 성녀가 되고자 하였다. 그녀의 열정은 기도에 머물지 않았고 그녀의 신앙은 행동을 갈망하였다. 그녀는 무엇인가를 바르게 세우는 일에 자신의 생을 바치고 싶었다. 그렇기에 그녀는 때로 세속의 지혜를 경시하였다. 그녀는 의식적으로 화려한 옷을 피하고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려 하였으며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기묘하게 바라보았다. 도대체 저 아가씨는 왜 저러는 걸까? 사교계의 숙녀들은 수군거렸고 남성들은 그녀의 신념을 미소로 흘려보냈다. 그러나 도로시아는 자신이 미움받을 이유가 없다고 여겼다. 그녀는 다만 진실한 선을 좇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열망은 오만이 아니라 순수한 도덕적 충동에서 비롯되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어떤 특별한 존재로 여긴 것이 아니라 그저 신의 뜻을 좇고자 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순수함은 언제나 세상의 장벽에 부딪히기 마련이다. 그녀의 이상은 현실의 냉혹한 벽 앞에서 번번이 꺾였다. 그녀가 믿는 선의 길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너무도 어리석고 비실용적으로 보였다. 그녀가 기대는 사람들은 그녀를 이해하기보다 그녀의 열정이
자신들의 평화를 흔들까 두려워하였다. 그리하여 도로시아의 이상은 마치 폭풍 속의 등불처럼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이 길이 옳은가? 라는 물음이 떠돌았다. 그러나 그 물음이 그녀를 약하게 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의심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좌절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찾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길의 어딘가에서 그녀는 자신이 꿈꾸던 위대한 사명을 만날 것이라고 믿었다. 비록 세상이 그녀를 비웃을지라도 그녀의 영혼은 신을 향한 한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도로시아 부룩의 서막이었다. 그녀는 중세의 성녀들이 남긴 영적 유산을 이어받았으나 그것을 낡은 수도원 벽안이 아니라 19세기의 회색 도시 속에서 되살리려 한 여인이었다. 그녀의 신앙은 시대의 냉소와 충돌하였고 그녀의 이상은 인간관계의 오해 속에서 흔들렸다. 그러나 결국 그녀의 열정이야말로 이 도시 미들마치의 모든 이야기를 움직이는 첫 불씨가 되었던 것이다. 제1장 미들마치의 부룩 양자매 도로시아와 셀리아는 재산도 풍족하고 지성 또한 적지 않으며 주변 사람들의 눈길을 끌만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그 두 자매는 성품에서 현저히 달랐다. 언니 도로시아는 사물의 깊은 의미를 생각하기를 좋아하였다. 그녀의 눈에는 일상의 소소한 일조차 도덕적 판단의 문제로 보였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어떤 의무가 무겁게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세상에 태어난 까닭을 늘 숙고하였고 그 까닭이 단순히 즐거움이나 장식 같은 것일 리 없다고 믿었다. 반면 셀리아는 세속의 조화와 질서를 사랑하는 보다 온건하고 현실적인 성품을 지녔다. 그녀는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재능이 있었고 주변의 사소한 아름다움들을 세심하게 돌보았다. 자매가 함께 있으면 도로시아의 심각함이 방을 무겁게 만들면 셀리아의 밝음이 그 공기를 다시 부드럽게 풀어주곤 하였다. 그날 오후 두 자매는 오래된 성당 창고에서 죽은 숙모가 남긴 장신구 상자를 꺼내어 보고 있었다. 그 속에는 금으로 된 십자가와 보석이 박힌 브로치, 은제 목걸이와 오래된 브리틀 팔찌들이 있었다. 셀리아는 그것들을 정리하면서 눈을 반짝였다. 그러나 도로시아는 그 빛나는 장신구들을 오래 바라보지 못하였다. 언니, 이 십자가 좀 봐요. 정말 아름답지 않아요? 셀리아가 조심스레 말했다. 도로시아는 그것을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름답다는 것은 알겠어. 하지만 그건 너무 세속적이야. 십자가는 신앙의 상징이잖아. 그런데 저건 장식품일 뿐이야. 그래도 숙모께서 평생 소중히 간직하신 거예요. 셀리아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언니도 하나쯤 가져도 되잖아요. 늘 검소한 옷만 입는 것도 언니답지만 가끔은 이렇게 빛나는 걸 해도 나쁘지 않아요. 도로시아는 잠시 침묵하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복잡한 생각이 스쳤다. 나는 이런 것들을 하면 마음이 흐트러질 것 같아. 마치 세상적인 허영이 나를 덮어버릴 것 같거든. 셀리아는 한숨을 쉬었다. 언니는 세상 모든 게 너무 진지해요. 그냥 예쁜 건 예쁘다고 하면 안 될까요? 예쁜 것에는 책임이 따르지. 도로시아는 조용히 대답하였다. 그녀는 그 말이 얼마나 자신다운지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그녀에게 아름다움은 언제나 의미와 결부되어 있었고 그저 보기 좋다는 이유만으로 사랑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잠시 후 셀리아가 장신구를 하나씩 정리하다가 아주 작고 정교한 금 팔찌를 꺼냈다. 그럼 이건 내가 가질게요. 이건 너무 단정해서 언니한테도 어울릴 것 같지만 언니가 원하지 않으면 내가 할래요. 도로시아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건 내가 더 잘 어울릴 거야. 그녀의 말투에는 다정함이 있었지만 어딘가 자신은 그런 장식과는 다른 세계에 속한다는 묘한 거리감이 느껴졌다. 셀리아는 그 미묘한 감정을 알아채고 조금 서운한 듯 팔찌를 상자에 다시 넣었다. 언니는 가끔 너무 완벽하려고 해요.
그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세상에는 조금 불완전해야 더 아름다운 것들도 있잖아요. 도로시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창문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늦가을 햇살이 언뜻 비치는 교회 정원의 나무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고독이 어려 있었다. 그녀에게 삶은 단순한 여정이 아니었다. 그녀는 세상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사명을 띠고 살아야 하는지를 늘 묻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를 자주 괴롭게 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그 괴로움이야말로 그녀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불꽃이기도 하였다. 그녀는 자신이 타인을 위해 쓰일 수 있다면 그 어떤 희생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때 저녁종이 울렸다. 멀리서 교회의 종소리가 길게 울려 퍼지며 창문 사이로 황금빛 햇살이 스며들었다. 셀리아가 창가로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언니, 저녁 식사 시간이네요. 오늘 저녁엔 삼촌도 함께 하신대요. 도로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럼 가자. 두 자매는 장신구 상자를 덮고 천천히 걸어나갔다. 셀리아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도로시아의 걸음은 사색으로 무거웠다. 그녀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부유함도 장식도 그 모든 것은 결국 마음을 혼탁하게 만드는구나. 내게 필요한 것은 금빛이 아니라 진리의 빛이다. 그날 밤 도로시아는 기도 후에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오늘 보석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깨달았다. 사람들은 그 빛에 눈이 멀어 내면의 빛을 잃는다. 그러나 나는 내 마음속 등불을 꺼뜨리지 않으리라. 그녀의 글씨는 또렷하고 단호하였다. 그리고 그 문장은 훗날 그녀의 삶 전체를 예고하는 예언처럼 남게 되었다. 저녁 식탁은 미들마치 근교 부룩 영지의 오래된 식당에서 차려졌다. 창문 밖으로는 초가을의 서늘한 공기가 스며들고 식탁에는 은제 촛대가 조용히 반짝이고 있었다. 부룩 씨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온화한 미소로 두 조카를 맞았다. 그는 성격이 너그럽고 친절했으나 세상의 중요한 일에는 늘 애매한 태도를 보이는 인물이었다. 그의 말투는 언제나 우유부단했고 생각은 도중에 멈추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새어가곤 하였다. 내 귀여운 조카들, 오늘도 공부에 열심이었겠지? 그는 포도주 잔을 들며 웃었다. 요즘처럼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때에는 여인들도 배워야 해. 그래야 교양 있는 가정이 되지. 하지만 너무 많이 배우면 또 곤란할 수도 있겠지. 세상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니까. 셀리아가 웃으며 말했다. 언니는 너무 많이 배우는 걸 좋아하니까요, 삼촌. 도로시아는 조용히 포크를 내려놓고 말했다. 배움이란 마음의 빛을 키우는 일이에요, 삼촌. 그 빛이 없다면 사람은 길을 잃어요. 브룩 씨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그렇지, 그렇지. 그러나 빛도 너무 강하면 눈이 멀 수 있단다. 너무 멀리 보는 것도 때로는 위험하지. 그는 그렇게 말하며 와인잔을 돌렸다. 셀리아는 재빨리 화제를 바꾸었다. 삼촌, 내일 저녁에 타페트 부인이 오신다고 들었어요. 그래, 그렇다네. 그리고 타페트 부인이 아주 괜찮은 분을 데려올 거야. 이웃의 젊은 신사 한 분이라더군. 이름이 뭐더라 그래. 바로 그거, 카사본 씨. 도로시아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다.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카사본 씨라니요? 어떤 분이신가요? 꽤 학식 있는 분이라네. 오래된 교회 기록을 연구하고 있다지. 그런 사람들은 늘 책 속에 파묻혀 사니까 세상 일엔 둔감하지만 도덕적으로는 훌륭한 분이지. 도로시아는 그 말에 깊은 흥미를 느꼈다. 그녀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학문과 신앙이 하나로 합쳐진 삶이라는 오래된 동경이 다시 피어올랐다. 그분은 신앙인인가요? 브룩 씨는 어깨를 으쓱하였다. 성직자라고 하더군. 다만 너무 학문에 몰두해서 설교는 잘 안 하신다더라. 하지만 그건 오히려 좋을 수도 있겠지. 지나치게 떠드는 성직자는 늘 실속이 없거든.
셀리아가 재밌다는 듯이 웃었다. 언니가 좋아할 만한 분일지도 몰라요. 책과 신앙 이야기를 하루 종일 해도 지치지 않으신다잖아요. 도로시아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다. 그분의 삶이 어떤지 직접 보기 전에는 몰라. 학문이 진리에 닿기 위한 길이라면 그건 가장 숭고한 일이지. 브룩 씨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런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건 나쁠 것 없지. 게다가 카사본 씨는 꽤 좋은 재산도 가지고 있대. 아주 오래된 저택, 로우익 마노르에 산다더군. 거기엔 희귀한 사본들과 고서가 잔뜩 있다더라. 넌 그걸 보면 좋아할 거야, 도로시아. 도로시아의 눈빛은 그 말에 더욱 깊어졌다. 그녀의 마음속엔 이미 하나의 이상이 형성되고 있었다. 만약 그런 분이 정말 진리를 추구하는 분이라면 그분 곁에서 배우는 것도 신의 뜻일지도 몰라. 셀리아는 언니의 표정을 보고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언니, 또 너무 진지해졌어요. 도로시아는 그녀의 말에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생각의 세계로 잠겨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성실한 학자, 진리를 좇는 사제, 고요한 영혼의 안내자라는 말들이 마치 찬송가처럼 어렴풋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창가에 앉아 촛불을 켜고 조용히 기도하였다. 바깥에는 늦은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며 흐르고 창문 너머로 희미한 별빛이 비쳤다. 주여, 만일 저에게 진리의 길을 보이신다면 그 길이 아무리 험해도 따르겠나이다. 그녀는 그렇게 속삭이며 두 손을 모았다. 그리고 마음 한켠에서는 아직 본 적도 없는 그 사람, 카사본 씨의 그림자가 어딘가 성스러운 빛으로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다. 제2장. 로우익의 카사본 씨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존경해야 한다는 생각을 쉽게 품게 하는 인물이었다. 그의 외모에는 어떤 엄숙함이 있었고 태도에는 오랜 세월 책과 신앙 속에 잠겨 살아온 사람만의 침착함이 배어 있었다. 그러나 그를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라면 그의 눈빛 속에 알 수 없는 냉랭함과 생기 없는 피로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는 학문과 사색을 평생의 사명으로 여겼다. 젊은 시절부터 고대 문헌과 신학서를 탐독하였고 그 결과 그의 서재는 언제나 잿빛 먼지와 오래된 책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한 세기 전의 학자들처럼 인류의 지식을 하나의 위대한 체계로 엮어내는 꿈을 품고 있었지만 그 꿈은 오랜 세월 그의 손 안에서 점점 무거운 짐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의 저술은 방대했으나 완성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는 늘 서문을 쓰다가 멈추었고 계획은 끝없이 수정되었다. 세상은 그를 박식하다고 칭송했으나 그 자신은 지식의 바다 한가운데서 길을 잃은 사람처럼 날마다 피로와 회의에 잠겨 있었다. 그는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없었다. 자신의 연구가 인생의 전부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이가 50을 넘어서자 그의 마음 한편에서 조용히 외로움이 자라나기 시작하였다. 그는 늘 고요 속에 있었지만 그 고요는 이제 너무 깊고 너무 차가워 때때로 그를 괴롭혔다. 어쩌면 나의 연구를 도와줄 젊은 마음이 있다면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학문적 동반자, 즉 자신이 평생 쌓아온 지식을 이해하고 존중해줄 누군가에 대한 막연한 바람이 있었다. 며칠 뒤 그는 미들마치 근처의 브룩 저택으로 초대를 받았다. 그곳에서 브룩 씨의 두 조카, 도로시아와 셀리아를 처음 보았다. 도로시아를 본 순간 그는 거의 본능적으로 그녀에게서 특별한 무언가를 느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빛과 결의가 함께 깃들어 있었고 눈빛은 놀라울 만큼 맑았다. 그녀의 말투는 조심스럽지만 확신에 차 있었고 그녀의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진지한 탐구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신앙과 학문의 관계에 대해 물었고 지식이 인간의 영혼을 더 높이는가 아니면 오히려 약하게 하는가를 물었다. 그는 그 질문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녀는 단순히 책을 읽은 여인이 아니라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이 평생 쫓아온 학문적 고독 속에서 이토록 순수한 눈빛을 지닌 여인을 본 적이 없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 오랜만에 잊혀졌던 따뜻한 감정이 일렁였다. 그날 저녁 도로시아는 그와의 대화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다. 그녀의 눈은 빛났고 목소리는 맑았다. 그녀는 마치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온 대답을 찾은 사람처럼 그의 말 하나하나를 귀 기울여 들었다. 카사본 씨, 사람은 왜 이토록 불완전하게 태어나는 걸까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말했다. 그건 신이 우리에게 남겨둔 숙제이기 때문이요. 지식을 쌓고 선을 행하며 진리를 탐구함으로써 우리는 조금씩 완전함에 가까워질 수 있지요.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다. 그렇다면 인간의 지식이란 신의 뜻을 이해하기 위한 열쇠군요. 그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이미 동지입니다. 그 짧은 말이 도로시아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그녀는 그것을 신의 응답이라 여겼다. 마치 오랜 기도 끝에 마침내 신이 한 사람을 보내어 자신의 길을 열어준 듯한 기분이었다. 저녁이 끝나자 손님들은 거실로 옮겨갔다. 사람들은 담소를 나누었지만 도로시아는 여전히 카사본 씨의 말들을 마음속에서 되새기고 있었다. 그녀에게 그는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진리를 향한 자신의 이상을 비춰주는 거울 같았다. 셀리아는 언니를 슬쩍 보며 속삭였다. 언니, 그분을 너무 신성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냥 조금 나이 든 신사일 뿐이에요. 도로시아는 미소 지었다. 그분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그분의 정신이 얼마나 젊은가가 더 중요해. 셀리아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언니, 그분은 너무 심각해 보여요. 웃는 얼굴을 거의 본 적이 없잖아요. 학문에 헌신하는 사람의 얼굴이란 그런 법이야. 도로시아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분의 침묵 속엔 오히려 더 깊은 진리가 담겨 있지. 브룩 씨는 두 사람의 대화를 흥미롭게 지켜보다가 웃었다. 도로시아, 내가 그분을 존경하는 건 좋지만 너무 급히 판단하지 말거라. 학자도 결국 인간이니까 그의 글 속에 있는 것만큼 훌륭하지 않을 수도 있지. 그러나 도로시아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먼 곳으로 카사본 씨의 서재와 그가 써내려가는 거대한 사상들의 세계로 떠나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잠들기 전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 나는 진정한 지성의 빛을 보았다. 그분은 신이 주신 지식의 사명을 짊어진 분이다. 나는 그분의 곁에서 배우고 싶다. 나의 작은 등불이 그분의 큰 등불에 닿을 수 있기를. 그녀의 글씨는 차분하고 아름다웠다. 그리고 그 한 줄 한 줄에는 운명이라는 이름의 조용한 문이 서서히 열리고 있었다. 제3장. 며칠 후 도로시아는 브룩 삼촌의 마차를 타고 로우익 마노르를 방문하였다. 그녀는 아침부터 마음이 설레었다. 전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하였고 오늘의 방문이 단순한 사교적 예의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에 어떤 큰 전환을 가져올 것 같은 예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브룩 씨는 여느 때처럼 유쾌한 표정으로 말했다. 도로시아, 오늘은 너무 긴장하지 말거라. 카사본 씨는 온순하고 친절한 분이야. 다만 조금은 말이 적은 편이지. 도로시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의 침묵 속에도 지혜가 깃들어 있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경건하리만큼 고요하였다. 마차가 로우익의 돌길을 따라 달려가자 오래된 성곽의 회색벽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고딕풍의 아치 창문과 덩굴이 감긴 벽돌, 그리고 하늘을 찌를 듯한 회색 굴뚝들이 마치 과거의 유령처럼 묵묵히 서 있었다. 도로시아는 그 광경을 보며 숨을 고르고 속삭였다. 이 집은 마치 시간 속의 성전 같아요. 브룩 씨는 웃으며 말했다. 그렇지. 집도 주인도 모두 옛날식이지. 하지만 고색 창연한 건 나쁘지 않단다.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경솔하지 않으니까. 마차가 마당에 멈추자 카사본 씨가 직접 현관으로 나와 그들을 맞았다.
그는 검은 양복에 단정한 흰 목깃을 두르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정중한 미소가 있었다. 브룩 씨, 반갑습니다. 먼 길을 오셨군요. 그리고 이분이 그는 도로시아를 바라보며 말했다. 조카 따님이시군요. 네, 도로시아 브룩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카사본 씨는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브룩 씨께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나이에 신앙과 철학에 관심이 깊으시다고. 도로시아의 뺨이 살짝 붉어졌다. 저는 그저 진리를 배우고 싶을 뿐이에요.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 마음이야말로 배움의 첫걸음이지요. 세 사람은 응접실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오래된 서책과 지도가 가득했고 벽에는 성서 인물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도로시아는 책 냄새 속에서 이상한 평화를 느꼈다. 카사본 씨는 그녀를 서재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커다란 책상이 있었고 위에는 각종 고대 문헌과 필사본이 층층이 쌓여 있었다. 그는 손끝으로 그 책들에 묻은 먼지를 살짝 털어내며 말했다. 이것이 제가 평생 모아온 자료들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모든 종교의 기원과 연결을 연구하고 있지요. 세상의 모든 신앙이 사실은 하나의 근원에서 비롯되었다는 생각 말입니다. 도로시아의 눈이 빛났다. 그건 참으로 위대한 사상이에요. 신의 진리는 언어와 문화를 넘어 존재할 테니까요.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생각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건 참으로 드문 일이지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에 관심이 없거든요. 도로시아는 그가 말하는 동안 숨소리조차 죽였다. 그녀에게 이 순간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영혼의 문이 열리는 의식과도 같았다. 그가 설명하는 동안 그녀는 마치 설교를 듣는 듯 고요히 앉아 있었다. 카사본 씨는 그녀의 진지한 눈빛을 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랜만에 따뜻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젊은 여인은 단순한 감상가가 아니구나. 그녀는 신앙의 의미를 이해하는 눈을 지녔다. 그의 말투는 점점 부드러워졌고 도로시아는 더욱 깊이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을 만큼 두 사람은 길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브룩 씨는 잠시 졸린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자네 두 사람은 학문 이야기를 실컷 나누게나. 나는 정원 좀 둘러보겠네. 그리고 그는 혼자 나가버렸다. 방 안에는 두 사람만이 남았다. 카사본 씨가 말했다. 미스 브룩, 당신은 신앙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다. 신앙이란 인간이 스스로의 한계를 깨닫고 신의 뜻을 따르려는 겸허한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은 그 의지를 더 넓게 밝혀주는 등불이겠지요. 카사본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훌륭한 말씀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신앙을 의식이나 감정으로만 여기지요. 하지만 그건 깊이가 없습니다. 당신의 말은 오랜 철학자들이 했던 말과 다르지 않군요. 도로시아의 뺨에 엷은 미소가 번졌다. 저는 그저 제 마음이 시키는 대로 말했을 뿐이에요. 바로 그것이 진리의 시작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잠시 후 그는 작은 책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이건 제가 예전에 정리한 노트입니다.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혹시 흥미가 있으시다면 읽어보시겠습니까? 도로시아는 경건한 손길로 책을 받았다. 표지는 낡았고 페이지마다 작은 글씨로 빽빽한 주석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그 안에서 한 인간이 평생을 걸쳐 쌓은 사유의 무게를 느꼈다. 감사합니다. 소중히 읽을게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두 사람은 다시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의 말은 학문과 신앙, 도덕과 인간의 본성에 이르기까지 끝이 없었다. 도로시아는 그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막연히 그리던 진리의 동반자의 형체를 조금씩 그려가고 있었다. 그리고 카사본 씨 또한 마음속으로 그녀를 생각했다. 이 젊은 여인이 나의 고독한 연구를 이해해줄 수 있다면 내 남은 생은 덜 쓸쓸하겠지.
그의 시선이 그녀의 얼굴 위에 잠시 머물렀다. 그녀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 채 여전히 그의 책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언젠가 이 모든 연구가 완성되면 인류에게 큰 빛이 되겠지요. 그럴 수 있다면 좋겠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피로와 슬픔이 섞여 있었다. 그러나 그 길은 너무 멀고 험합니다. 어떤 날은 이 모든 것이 헛된 노력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요. 도로시아는 단호하게 말했다. 헛되지 않아요. 진리를 향한 노력은 그 자체로 신의 뜻이에요. 그는 미소 지었다. 당신의 믿음이 나에게도 전해지는군요. 고맙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그렇게 끝이 났다. 브룩 씨가 돌아오자 두 사람은 정중히 인사를 나누었고 마차가 떠날 때 카사본 씨는 현관에 서서 오래도록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도로시아는 돌아오는 길 내내 말이 없었다. 셀리아가 물었다. 언니, 오늘은 어땠어요? 아주 특별했어. 그녀는 천천히 대답했다. 세상에 그분 같은 분이 또 있을까 싶어. 셀리아는 피식 웃었다. 그분은 너무 조용하고 나이가 많잖아요. 도로시아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분의 정신은 젊고 그분의 신념은 살아있어.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에는 붉은 노을이 스며들고 있었고 멀리 교회의 종소리가 바람을 타고 울려왔다. 그녀의 마음은 조용히 고동쳤다. 오늘 본 그 사람, 카사본 씨의 얼굴이 빗속에서 천천히 떠올랐다. 그분이야말로 내가 찾던 길의 안내자일지도 몰라.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인생의 문이 아주 조용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이 열리고 있었다. 제4장. 미들마치의 사람들은 최근 브룩 저택에서 일어난 변화에 큰 관심을 보였다. 도로시아 브룩 양이 로우익 마노르의 주인 카사본 씨와 자주 만난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표정으로 그 이야기를 입에 올렸다. 누구는 그녀의 신중함을 칭찬했고 누구는 그녀의 선택을 의아하게 여겼다. 대부분은 그렇게 젊고 아름다운 아가씨가 왜 그처럼 나이든 학자와 가까이 지내는 걸까? 하고 속삭였다. 브룩 씨는 그런 말들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세상 사람들은 늘 말을 만들어내지. 도로시아는 그저 학문을 존경할 줄 아는 아이일 뿐이야. 그러나 미들마치의 사교계 부인들은 그렇게 관대하지 않았다. 타페트 부인은 점잖은 표정으로 말했다. 물론 카사본 씨는 훌륭한 분이지요. 하지만 말이에요. 그분은 딱 봐도 나이 차가 너무 크잖아요. 도로시아 양은 아직 세상의 즐거움을 제대로 맛보지도 못했는데. 다른 부인이 맞장구 쳤다. 저는 그분의 서재 이야기를 들었어요. 창문을 가릴 만큼 책이 쌓여 있고 식사 시간에도 늘 원고를 읽는다지요. 그런 분과 결혼한다면 하루 종일 고요 속에서 살아야 할걸요. 그들의 말은 호기심 반, 안도 반이었다. 미들마치의 부인들은 늘 남의 결혼을 평가하는데 기묘한 즐거움을 느꼈다. 그들에겐 도로시아의 이상이 낯설고 그 이상이 실패하길 바라는 마음이 어딘가 있었다. 한편 셀리아는 언니의 변화를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언니가 카사본 씨를 이야기할 때마다 눈빛이 변하는 것을 느꼈다. 언니, 정말 그분이 언니 마음에 들어요? 도로시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분은 내가 평생 찾던 사람 같아. 나보다 훨씬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멀리 보는 분이야. 셀리아는 고개를 갸웃했다. 하지만 언니, 그분은 너무 조용하고 나이가 많잖아요. 같이 웃거나 산책하기도 어렵겠어요. 도로시아는 미소 지었다. 나는 웃음보다 진리를 함께 찾는 사람이 필요해. 세속적인 기쁨은 오래가지 않지만 진리를 향한 길은 끝이 없지. 셀리아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다. 그녀는 언니가 어쩐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브룩 씨도 조카의 결심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굳이 반대하지 않았다. 그는 사람의 일에 억지로 간섭하지 않는 성격이었다.
카사본 씨는 훌륭한 신사야. 그렇지만 도로시야, 결혼은 학문만으로 되는 게 아니란다. 함께 있는 시간이 편안해야 하지. 도로시아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삼촌, 저는 편안함보다 의미 있는 삶을 원해요. 편안함은 마음을 약하게 만들 뿐이에요. 브룩 씨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으나 속으로는 걱정스러웠다. 그는 오랫동안 세상을 살며 많은 결혼을 보아왔고 열정만으로는 행복해지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도로시아의 눈빛은 확고했다. 그녀는 카사본 씨와의 대화 속에서 자신이 찾던 신념의 반영을 본 듯했다. 어느 날 저녁 로우익 마노르의 정원 산책 중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카사본 씨, 저는 당신의 연구를 더 알고 싶어요.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도 알고 싶어요.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그 길은 외롭고 길지요. 하지만 진리를 좇는 사람은 결국 그 외로움 속에서 신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도 그 외로움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젊은 여인의 순수한 눈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오래된 마음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대의 마음이 진실하다면 내 삶은 덜 고독하겠지요.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의 운명을 이미 예감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도로시아의 마음은 확신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깨달았다고 믿었다. 그것은 그와 함께 진리의 길을 걷는 것이었다. 몇 주 후 카사본 씨는 브룩 씨를 찾아가 정중히 말했다. 저는 도로시아 양을 아내로 맡고 싶습니다. 브룩 씨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가 곧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렇습니까? 자네의 뜻이 진심이라면 나로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지. 다만 도로시아에게 직접 물어봐야겠네. 그가 그 말을 전하자 도로시아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 네, 삼촌. 저는 이미 제 마음을 알고 있어요. 그 말은 차분했지만 확고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창가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기도했다. 주여, 제가 이 길을 걷게 하소서. 비록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저는 당신의 뜻을 따르겠나이다. 그녀의 얼굴 위로 달빛이 흘러내렸고 그 빛 속에서 그녀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드디어 운명의 길목에 서 있음을 느꼈다. 제5장 도로시아 브룩 양이 카사본 씨와 약혼했다는 소식은 미들마치 저녁을 뒤흔들었다. 아침마다 사람들이 모이는 찻집과 저녁마다 불빛이 새어나오는 응접실마다 그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오르내렸다. 누구나 놀라워했고 또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하려 했다. 저렇게 젊고 아름다운 아가씨가 왜 저런 노학자에게 마음을 주었을까? 타페트 부인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내가 보기엔 그건 사랑이라기보다 일종의 종교적 헌신 같아요. 도로시아 양은 너무 이상주의적이라 현실을 모르지. 다른 부인이 속삭였다. 그분이 결혼 후에 얼마나 외로워질지 상상도 안 가요. 카사본 씨는 늘 책 속에만 사는 분이라잖아요. 세 번째 부인이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분은 성직자예요. 도로시아 양 같은 성품이라면 오히려 그런 남편을 존경하며 살 수 있겠죠. 그렇게 말하면서도 모두의 표정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혼란이 엿보였다. 도로시아는 그런 세간의 소문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결정을 확신하고 있었고 그것을 신이 내려주신 길이라 믿었다. 그녀에게 결혼은 단순한 연정의 완성이 아니라 더 큰 사명을 위한 동행이었다. 그녀는 언니 셀리아에게 말했다. 나는 이제 그분과 함께 신의 진리를 찾는 삶을 살게 될 거야. 나의 모든 날이 그분의 연구를 돕는 데 쓰인다면 그것이 곧 축복이지. 셀리아는 한동안 언니를 말없이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언니는 정말 행복해요? 도로시아는 미소 지었다. 행복이란 마음의 평화를 뜻한다면 나는 지금 가장 평화로워. 그러나 셀리아는 그 미소 속에 어딘가 슬픈 예감 같은 것이 깃들어 있는 것을 느꼈다. 브룩 씨는 약혼 소식을 듣고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는 도로시아가 그토록 빨리 결정을 내릴 줄 몰랐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어떤 힘이 있었다. 그래, 자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로선 반대하지 않겠네. 카사본 씨는 훌륭한 사람이야. 지식인이고 도덕적이지. 다만 너무 심각한 게 흠이라면 흠이지. 도로시아는 감사의 미소를 지었다. 삼촌, 그분은 진지함 속에 사랑이 있는 분이에요. 그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깊은 신념이지요. 며칠 뒤 카사본 씨는 정식으로 청혼서를 보냈다. 글씨는 단정했고 문장은 품격이 있었다. 나의 평생은 학문과 신앙의 길 위에 있었습니다. 그 길은 외롭고 길지만 그대가 함께한다면 그 외로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부디 나의 삶을 함께 걸어주시길 바랍니다. 도로시아는 그 편지를 읽으며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음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는 바다처럼 깊었다. 그분은 진실해요. 그녀는 셀리아에게 말했다. 그분은 겉으론 냉정해 보여도 그 안에는 따뜻한 믿음이 흐르고 있어. 셀리아는 여전히 고개를 갸웃했다. 그래도 언니, 결혼이란 단순히 존경만으로는 부족한 거잖아요. 함께 웃고 함께 지낼 수 있어야 하는데 도로시아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존경은 가장 깊은 사랑의 형태야. 나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고독까지 사랑해. 약혼 소식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자 미들마치의 반응은 더욱 요란해졌다. 성직자 비브 목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건 좋은 일이지요. 도로시아 양은 믿음이 깊은 분이니 카사본 씨 곁에서 분명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겁니다. 그러나 다른 남성들은 속으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 중 하나인 젊은 프레드 빈시 씨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난 그 여인이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전혀 모르겠어. 그녀라면 어떤 남자라도 사로잡을 수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카사본인가? 그의 친구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지. 여자의 마음은 언제나 신비로우니까. 프레드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신비가 아니라 오해야. 그녀는 아마도 세상을 너무 이상적으로 보는 거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지. 그런 말들이 떠돌아다녔지만 도로시아는 아무것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아침마다 카사본 씨의 편지를 읽었고 그 안의 문장 하나하나에서 자신이 믿는 소명을 확인했다. 결혼 준비는 조용히 진행되었다. 브룩 씨는 하객 명단을 정리하며 중얼거렸다. 이 결혼은 참 특이한 일이야. 한쪽은 신앙과 학문, 한쪽은 열정과 이상. 두 세계가 하나로 만나려 하는군. 그리고 그는 미소를 지었다. 어쩌면 이것도 세상에 필요한 균형일지도 모르지. 결혼식은 작은 교회에서 치러졌다. 하얀 벽과 오래된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 사이로 겨울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도로시아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카사본 씨는 단정한 검은 예복 차림으로 그녀 곁에 섰다. 그의 손이 그녀의 손을 잡을 때 그들의 손끝은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묘한 평화가 있었다. 주례의 기도가 끝나자 두 사람은 부드럽게 서로를 바라보았다. 도로시아는 속삭였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길이 하나가 되었어요. 카사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대의 믿음이 내 삶의 빛이 되기를. 그날 하늘은 잔잔했다. 교회 밖에서는 눈발이 희미하게 날렸고 그 흰 세상 속에서 그들의 발자국만이 뚜렷이 남았다. 그것은 도로시아의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그녀가 아직 모르는 현실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다. 제6장 결혼 후 도로시아와 카사본 씨는 이탈리아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그녀에게 이 여행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지적 세계로의 순례였다. 로마의 유적과 피렌체의 미술관, 베네치아의 조용한 수로를 보며 그녀는 오래전부터 꿈꾸던 영혼의 풍경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곁에 남자는 그녀가 상상했던 위대한 스승과는 조금 달랐다. 카사본 씨는
언제나 피로에 젖은 얼굴로 묵묵히 책을 들여다보았고 그의 말은 늘 딱딱하고 조심스러웠다. 그는 로마의 유적 앞에서도 감탄을 표현하기보다는 고대 문헌의 출처를 인용했고 도로시아가 느낀 감정에는 거의 반응하지 않았다. 어느 날 두 사람은 바티칸의 회랑을 거닐다가 잠시 멈추었다. 도로시아는 눈앞의 성화를 바라보며 숨을 죽였다. 이 그림은 인간의 고통과 구원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안에 신의 자비가 살아있는 듯해요. 그러나 카사본 씨는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흥미로운 해석이요.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이 그림은 13세기 프란체스코 수도회의 신학적 상징을 반영한 것이지. 회화적 의도보다는 교리적 구조에 주목해야 하오. 그의 말은 예리했지만 그 안에는 온기가 없었다. 도로시아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에는 빛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그녀는 일기를 썼다. 그분의 학문은 깊지만 그 마음은 나에게 닿지 않는다. 나는 그분의 세계를 이해하려 애쓰지만 그 벽은 너무 높다. 그러나 그녀는 곧 펜을 내려놓고 두 손을 모았다. 주여, 제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겠지요. 더 겸손히 배우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카사본 씨는 평소처럼 서류와 노트를 펼쳐놓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연구의 피로와 집착이 깃들어 있었다. 도로시아는 조심스레 물었다. 당신의 연구는 얼마나 남았나요? 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다. 남은 일생 동안 다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소. 내가 집필 중인 신비한 해석의 열쇠 더 키투올 MITHOLOGIES는 방대한 작업이요. 하지만 진정한 지식은 완성될 수 없지. 도로시아는 그의 말 속에서 깊은 외로움을 느꼈다. 그럼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그녀의 음성은 맑고 진지했다. 그러나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대의 선의는 고맙소. 하지만 이 연구는 아무나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오. 너무 복잡하고 세밀해서 그대가 감당하기 어려울 걸세. 그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는 무심한 거리가 있었다. 도로시아는 미소를 지었으나 마음 한켠이 서늘해졌다. 나는 그분을 돕고 싶었다. 하지만 그분은 나를 제자도 동반자도 아닌 단순한 청중으로 두려한다.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문 밖에는 로마의 회색 하늘이 가라앉아 있었고 비둘기들이 천천히 성당 지붕 위를 돌고 있었다. 저녁이 되어 두 사람은 만찬에 초대받았다. 그곳에는 영국인 여행객 몇 명과 한 젊은 화가가 있었다. 그는 명랑하고 유머가 있었으며 도로시아와 대화를 나누며 로마의 예술을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이 도시의 돌 하나하나가 신의 숨결을 품고 있죠. 예술은 인간이 신에게 다가가기 위해 만든 언어니까요. 그의 말에 도로시아는 눈빛을 반짝이며 대답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신의 뜻은 말씀뿐 아니라 아름다움 속에도 깃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다. 그러나 그 모습을 지켜보던 카사본 씨의 시선은 어딘가 차가웠다. 그는 젊은 화가가 도로시아에게 말 거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겼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대는 너무 감정적으로 판단하오. 예술이 신성한 것은 맞지만 감상은 언제나 위험하오. 그것은 진리의 길에서 마음을 흔들기 쉽지. 도로시아는 조용히 대답했다. 하지만 감정이 없다면 진리의 아름다움도 느낄 수 없지 않나요? 그 말에 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도로시아는 깊은 잠에 들지 못했다. 그가 곁에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주여, 제가 그분의 고독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소서.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콜로세움을 방문했다. 이른 아침에 햇살이 폐허 위로 쏟아지고 있었다. 도로시아는 폐허 속에 서서 속삭였다. 이 돌들이 천년을 견디며 남은 건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인간의 믿음과 허무의 흔적 같아요. 카사본 씨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허무라 그것은
인간이 신을 오해할 때 생기는 감정이지. 그는 설명을 이어갔다. 이 고대의 유적은 신앙의 타락 이후 세속적 욕망이 만든 산물이요. 신의 질서를 잃은 인간의 실패요. 도로시아는 그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무너진 벽 사이로 스며드는 햇빛이 더 크게 다가왔다. 저는 오히려 그 빛에서 희망을 봐요. 폐허 속에서도 신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신다는 걸 느껴요.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신성한 울림이 있었다. 그러나 카사본 씨는 여전히 차분하게 말했다. 그대는 너무 감정적으로 세상을 보는군. 그리고는 걸음을 옮겼다. 도로시아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 순간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희미한 슬픔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직 이름 없는 감정이었다. 그러나 그 감정은 훗날 그녀의 운명을 바꾸게 될 씨앗이 되었다. 로마의 하늘은 붉게 물들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주여, 그분이 제게 닿지 못하더라도 제가 그분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제7장. 로마의 겨울 공기는 축축하고 무거웠다. 오래된 성벽과 회색 하늘 사이로 성 베드로의 종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도로시아의 마음에는 설명할 수 없는 쓸쓸함이 깃들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성당을 거닐며 기도했지만 그 기도는 점점 고요한 외침이 되어갔다. 카사본 씨는 여전히 연구에 몰두해 있었고 그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그는 종종 피로를 이유로 말을 아꼈고 때로는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었다. 도로시아는 그런 그의 침묵을 견디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분은 너무 많은 지식을 품고 계셔서 고통스러운 거야. 나는 그분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야 해. 그러나 그녀의 다정한 결심은 언제나 벽에 부딪혔다. 어느 날 오후 브리튼 대사관의 초대를 받아갔을 때 도로시아는 처음으로 윌 라디슬로라는 젊은이를 만났다. 그는 카사본 씨의 먼 친척으로 활기찬 눈빛과 자유로운 태도를 지닌 청년이었다. 그의 말투에는 가벼운 풍자와 열정이 뒤섞여 있었고 그 안에는 도로시아가 잃어버렸던 젊음의 숨결이 느껴졌다. 저는 언제나 로마에 오면 숨이 막힙니다. 윌이 웃으며 말했다. 이 도시는 너무 오래된 돌들로 가득 차 있죠. 하지만 그 돌들 속엔 여전히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어요. 예술이란 과거의 영혼이 현재로 흘러나오는 통로니까요. 도로시아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들었다. 그건 참 아름다운 생각이네요. 저는 이 도시를 보면 인간의 신앙과 노력의 흔적을 느껴요. 때로는 그 무게에 눌릴 것 같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더 사랑스러운 도시 아닙니까? 윌이 대답했다. 로마는 완전하지 않기에 살아있죠. 완전한 건 죽은 것이니까요. 그 순간 도로시아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결혼 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목소리를 들은 듯했다. 젊음의 확신과 자유의 숨결. 그날 저녁 저택으로 돌아오자 카사본 씨는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평소보다 침착했지만 어딘가 냉랭했다. 오늘 그 젊은이와 오래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들었소. 윌 라디슬로 씨 말씀이세요? 도로시아가 조용히 물었다. 그분은 당신의 친척이라 해서 인사를 나눈 것뿐이에요. 그대는 너무 쉽게 사람을 신뢰하오. 그는 아직 경솔하고 방탕한 사고를 가진 젊은이요. 하지만 그는 진실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의 생각이 흥미로웠어요. 그녀의 말에 카사본 씨의 얼굴이 굳었다. 도로시아, 나는 그대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라오. 세상에는 말재주로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자들이 많소. 그대는 그런 이들과 가까이 하지 말게. 도로시아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밤 그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윌 라디슬로의 눈빛이 떠올랐다. 그것은 명랑함 속에 슬픔이 숨어있는 눈빛이었다. 그녀는 일기장에 짧게 적었다. 오늘 나는 처음으로 자유로운 영혼을 보았다. 그는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빛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다음 날
윌은 그들 부부를 찾아왔다. 그는 무례하지 않게 그러나 솔직한 미소로 인사했다. 삼촌, 그리고 숙모님. 제가 방해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숙모라니. 도로시아가 놀라며 웃었다. 그렇게 부르지 않아도 돼요. 그럼 그냥 미시즈 카사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윌은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저는 그동안 삼촌께 신세를 많이 졌지만 이번엔 다른 부탁을 드리러 왔습니다. 제 친구가 예술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당신의 고문서 자료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카사본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대의 친구는 예술가인가? 네. 그는 고대 건축을 연구하는 화가입니다. 그렇다면 예술이지, 학문은 아니오. 내 자료는 아무에게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도로시아는 그 말에 마음이 아팠다. 당신의 연구가 세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조금은 나누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녀의 조심스러운 말에 카사본 씨는 냉정히 답했다. 그대는 아직 세상의 위험을 모르오. 윌은 침착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삼촌, 세상의 위험을 피하기만 한다면 결국 세상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할 겁니다. 그 말에 카사본 씨의 얼굴이 굳었고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해졌다. 잠시의 정적 후 윌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는 예의 있게 고개를 숙이고 문으로 향했다. 도로시아는 순간 충동적으로 말했다. 라디슬로 씨, 로마의 성화 중에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 뭐예요? 윌이 문 앞에서 멈추며 웃었다.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 안에는 신의 분노보다 인간의 용기가 더 크게 느껴지죠. 도로시아는 잠시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저도 그 그림을 잊을 수 없어요. 신의 빛이 아니라 인간의 두려움을 그린 것처럼 보여서요. 두 사람은 짧은 눈빛을 나누었다. 그것은 서로를 이해한다는 조용한 신호였다. 그러나 카사본 씨는 그 모습을 차갑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도로시아에게 거의 말을 걸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연구 노트를 꺼내어 무언가를 적었다. 도로시아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창문으로 다가갔다. 창밖에는 로마의 가로등이 희미하게 빛나고 멀리 성 베드로 돔이 어둠 속에서 떠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나는 진리를 따르려 했지만 진리의 길이 이렇게 외로운 줄은 몰랐다. 그날 이후 그녀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그늘이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그늘 속으로 윌 라디슬로의 이름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다. 제8장. 며칠이 지나고 로마의 하늘은 다시 비로 젖었다. 거리의 돌바닥 위로 사람들의 발자국이 섞여 사라지고 오래된 벽들은 잿빛 안개 속에 잠겼다. 도로시아는 그날도 혼자 베네치아 거리로 이어지는 좁은 골목을 걸었다. 그녀는 여행 내내 무언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에 휩싸여 있었고 그 공허는 날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었다. 카사본 씨는 여전히 연구실에 머물러 있었고 그녀와 나누는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그의 말은 언제나 정확했지만 그 속에는 따뜻함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의 책 속 한 줄로만 존재하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런 어느 날 도로시아는 성당 앞에서 다시 윌 라디슬로를 만났다. 그는 그림 도구를 들고 벽화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녀가 다가가자 그는 반가운 미소를 지었다. 미시즈 카사본, 이런 우연이라니요. 로마의 비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하네요. 도로시아는 웃었다.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넓은 도시에서 또 마주치다니. 아마 로마의 돌길이 사람들의 발걸음을 이어주는 게 아닐까요? 그의 말에는 밝은 유머가 섞여 있었다. 그녀는 잠시 그 그림을 바라보았다. 무엇을 그리고 계세요? 이곳의 빛을 그리려 합니다. 사람들은 성당의 벽을 도리라 하지만 제 눈에는 모두 살아있는 얼굴처럼 보여요. 도로시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 참 아름답네요. 저도 그 빛 속에서 신의 미소를 느낄 때가 있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을 멈추고 비 내리는 거리를 바라보았다. 비는 부드럽게 내렸고
성당의 종소리가 공기 속에 퍼졌다. 윌이 조용히 물었다. 로마는 마음에 드십니까? 도로시아는 미소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슬픔이 어렸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모르겠어요. 로마가 너무 크고 너무 고요해서 때때로 제 마음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건 이 도시가 인간의 크기보다 더 크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미시즈 카사본, 당신은 그 속에서 길을 잃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빛을 보는 눈을 가졌으니까요. 그 말은 짧았지만 도로시아의 마음을 깊게 흔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바랐던 이해의 한마디를 들은 듯 했다. 카사본 씨는 늘 진리를 말했지만 한 번도 그녀의 마음을 본 적은 없었다. 그러나 윌의 말에는 따뜻한 생명이 있었다. 그날 저녁 도로시아는 오랜만에 웃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 어딘가 잊고 있던 생명에 대한 그리움이었다. 며칠 후 그들은 미술관에서 다시 마주쳤다. 윌은 그녀에게 다가와 인사했다. 오늘은 혼자 오셨군요. 네. 남편은 연구 때문에 오시지 않았어요. 그분은 여전히 고문서 속에서 신의 흔적을 찾고 계시겠죠. 도로시아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분은 진리를 사랑하세요. 하지만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 보지 못하세요. 그건 슬픈 일입니다. 윌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진리를 사랑한다면 인간도 함께 사랑해야 하는데요. 그 말에 도로시아의 눈빛이 흔들렸다. 당신은 그런 생각을 자주 하나요? 그럼요. 저는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이 인간을 통해 드러난다고 믿습니다. 신이 우리를 만든 건 완전함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불완전 속에서도 사랑을 배우게 하려는 거니까요. 그의 말은 도로시아의 마음속 깊은 곳에 닿았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속삭였다. 불완전 속에서 사랑을 배운다, 그건 참 어려운 일이네요. 하지만 그 어려움이 우리를 사람답게 만드는 것 아닐까요? 윌이 대답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두 사람은 르네상스 그림 앞에 서 있었다. 그림 속 인물은 서로를 향해 손을 내밀고 있었으나 그 손끝은 닿지 못하고 있었다. 도로시아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마치 나 같아요. 손을 내밀지만 닿지 못하는 사람. 그러나 손을 내밀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윌이 부드럽게 말했다. 언젠가 닿을지도 모르니까. 그 말에 그녀는 눈을 감았다. 짧은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오래된 벽이 조금 무너지는 듯 했다. 그날 밤 도로시아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나는 오늘 내 안에서 또 다른 세계를 보았다. 그것은 지식의 길이 아니라 마음의 길이었다. 어쩌면 나는 지금 처음으로 살아있음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카사본 씨는 그녀의 얼굴에서 변화를 눈치챘다. 무슨 일이요? 얼굴이 달라 보이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요. 도로시아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카사본 씨는 미묘한 의심을 품었다. 그는 그녀가 윌 라디슬로를 다시 만났음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의 연구 노트 옆에 이런 문장을 적었다. 마음의 불안은 언제나 외부의 영향에서 비롯된다. 그는 그것이 진리라고 믿었다. 그러나 도로시아의 불안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피어나고 있었다. 그녀의 영혼은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빛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고 있었다. 로마의 종소리가 밤하늘을 울릴 때 그녀는 창가에 서서 속삭였다. 주여, 저를 용서하소서. 제 마음은 이미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제9장. 봄의 첫 기운이 잉글랜드 전역을 덮을 무렵 도로시아와 카사본 씨는 마침내 로마를 떠났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흐릿한 유럽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황금빛 들판과 회색 하늘,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고성의 탑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로마의 돌길이 남아있었다. 그 길 위에서 그녀는 어떤 깨달음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상실감을 안고 돌아가고 있었다. 미들마치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새로운 부부를 반갑게 맞았다.
미시즈 카사본, 세상에. 정말 아름다워지셨군요. 타페트 부인이 말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호기심이 숨어 있었다. 그 유명한 학자분은 어떠세요? 연구는 여전히 계속하시겠죠? 도로시아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분은 진리에 헌신하시는 분이에요. 매일 새벽까지 연구에 몰두하고 계세요. 그 말 속에는 자부심과 동시에 약간의 외로움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로우익 마노르의 오래된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 집은 웅장했지만 차가웠고 벽에는 오래된 책의 냄새가 스며 있었다. 도로시아는 아침마다 창문을 열고 먼 들판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곳이 내 새로운 세상이구나. 그러나 그 고요함은 곧 외로움으로 변해갔다. 카사본 씨는 여전히 책상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는 식사 중에도 논문에 대해 중얼거렸고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당신은 너무 무리하고 계세요. 몸이 약하신데 조금은 쉬셔야 해요. 그녀가 조심스레 말하자 그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나는 내 일을 알고 있소. 그대는 걱정 말게. 도로시아는 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지만 그 떨림은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비브 목사가 저택을 방문했다. 그는 온화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며 말했다. 미시즈 카사본, 로마 여행은 어떠셨습니까? 듣자 하니 여러 예술가와 학자들을 만나셨다지요. 도로시아는 잠시 머뭇거렸다. 내 로마는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어요. 아, 로마란 도시가 그렇지요. 신앙과 인간의 욕망이 뒤섞인 곳이니까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하느님의 손길을 느끼셨을 겁니다. 네. 저는 제 안에서 새로운 것을 보았어요. 그것이 아직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녀의 대답에 비브 목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느님은 때로 우리를 외로움 속으로 부르십니다. 그곳에서야 비로소 진정한 믿음을 배우게 되니까요. 도로시아는 그 말에 잠시 미소 지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외로움이라는 단어가 오래 울렸다. 저녁이 되어 카사본 씨가 서재에서 나왔을 때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늘 비브 목사님이 오셨어요. 당신의 건강을 염려하시더군요. 내 건강은 중요치 않소. 중요한 건 연구의 완성이지. 하지만 당신이 아프시면 연구도 못하시잖아요. 그대는 아직 학문이 무엇인지 모르오. 그는 그렇게 말하며 자리를 떴다. 도로시아는 남겨진 차잔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그 잔을 치웠다. 그날 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카사본 씨의 숨소리가 들렸다. 그 숨은 고요했지만 무겁게 들렸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주여, 그분을 지켜주소서. 그분의 고독이 제게 닿지 않게 하소서. 그러나 그 기도 속에는 자신도 모르게 한 줄의 슬픔이 섞여 있었다. 며칠 후 그녀는 우연히 미들마치 시내로 나갔다가 프레드 빈 씨와 그의 누이 메리 가스빈을 만났다. 미시즈 카사본, 로마는 어땠어요? 정말 천국 같던가요? 프레드가 묻자 도로시아는 조용히 웃었다. 천국이라기보다 영혼이 시험받는 곳이었어요. 시험이라고요? 그곳은 너무 아름다워서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요. 그녀의 말에 메리가 조용히 말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대부분은 흔들리면서도 모른 척하니까요. 도로시아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아직 배워가는 중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다시 길을 걸었다. 그 길 끝에는 로우익 마노르의 그림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해질 무렵 그녀는 창문을 열었다. 멀리 언덕 너머로 붉은 노을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주여, 제가 선택한 길이 옳았다면 제게 힘을 주소서. 그러나 바람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밤 그녀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일기를 썼다. 나는 아직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어쩌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나의 길일지도 모른다. 제10장. 카사본 씨의 건강은 봄이 지나며 점점 약해졌다.
그는 여전히 서재에 머물러 원고를 정리했지만 예전처럼 집중하지 못했다. 책상 앞에 앉은 그의 손은 잔잔히 떨렸고 눈빛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다. 도로시아는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매일같이 그의 식사를 챙기고 약을 건넸으며 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를 위해 두 손을 모았다. 그러나 그녀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마음을 열지 않았다. 당신은 너무 무리하세요. 연구를 조금만 쉬어도 괜찮아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그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아직 멈출 수 없소. 나의 작업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오. 나 없이는 아무도 이 일을 완성하지 못할 것이오. 도로시아는 조용히 그 말을 들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집착이 섞여 있었다. 그렇다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문헌을 정리하거나 내용을 옮기거나 아니오. 그의 대답은 단호했다. 그대의 선의는 알지만 나의 연구는 미묘하고 복잡하오. 섣불리 손대면 흐트러질 위험이 있어. 그 말은 마치 그녀의 존재를 밀어내는 듯 했다. 그녀는 침묵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슬픔은 더욱 깊어졌다. 비브 목사는 때때로 저택을 찾아왔다. 그는 카사본 씨의 건강을 염려하며 조심스레 권했다. 가끔은 신의 뜻을 따르는 것도 일의 일부입니다. 과로는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카사본 씨는 그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신의 뜻을 따르고 있소.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곧 신을 이해하는 길이요. 그 대답에 비브 목사는 더 말하지 못했다. 그는 도로시아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그 눈빛 속에서 연민을 읽었다. 어느 날 오후 카사본 씨는 갑작스러운 통증으로 쓰러졌다. 도로시아는 놀라 달려가 그를 부축했다. 여보, 괜찮으세요? 그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겨우 숨을 내쉬었다. 심장이 갑자기 그녀는 하인을 불러 의사를 부르게 했다. 한밤중까지 그녀는 남편의 곁을 지켰다. 의사는 조용히 말했다. 큰 충격이나 피로가 원인입니다. 당분간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도로시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제가 곁에서 지키겠어요. 절대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남편의 침대 곁에 앉아 있었다. 촛불이 깜빡이는 가운데 그의 숨결이 가늘게 이어졌다. 도로시아는 손끝으로 그의 이마를 닦으며 속삭였다. 주여, 그분의 고통을 제게 나누어 주소서. 제가 그분의 짐을 함께 지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기도는 점점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다. 다음 날 아침 카사본 씨는 잠시 의식을 회복했다. 그는 도로시아를 바라보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도로시아, 나는 언젠가 그대가 나를 오해할지도 모르오. 그녀는 손을 꼭 잡았다. 그럴 리 없어요. 당신은 저의 스승이자 남편이세요. 나는 그대가 나의 연구를 이해하길 바랐지만 어쩌면 나는 너무 늦었는지도 모르오. 그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졌다. 도로시아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당신의 연구는 영원히 남을 거예요. 제가 이어드릴게요. 카사본 씨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그대는 참 착하오. 그러나 세상은 착한 이들에게 냉정하오. 그리고 그는 다시 눈을 감았다. 그날 이후로 그는 거의 서재에 가지 않았다.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 누워 보냈고 도로시아는 그 곁을 지켰다. 그녀는 매일같이 기도했다. 주여, 그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면 그를 고통 없이 데려가 주소서. 어느 날 밤 그는 그녀를 불렀다. 도로시아, 내 서류들을 정리해 주시오. 혹시 내가 떠난다면 그대가 그것을 맡아주어야 하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약속을 해주시오. 내가 부탁하지 않는 한 그 연구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말게. 그녀는 놀라며 물었다. 왜요? 세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세상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소. 나의 연구가 오해받으면 안 돼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만약 내가 죽은 뒤
그대가 내 뜻을 잊지 않는다면 그대는 진정한 나의 동반자여. 도로시아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의 뜻을 지킬게요.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은 고요했으나 그 고요함 속에는 깊은 외로움이 숨어 있었다. 몇 주 후 카사본 씨는 다시 병세가 악화되었다. 의사는 더 이상 회복이 어렵다고 했다. 도로시아는 마지막까지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다. 어느 새벽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마지막 말을 남겼다. 도로시아, 그대는 내게 빛이었소. 그 말과 함께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붙든 채 울지 않았다. 대신 창문을 열어 새벽의 찬바람을 맞았다. 멀리 종소리가 울렸다. 그녀는 속삭였다. 주여, 그분의 영혼을 받아주소서. 그리고 아주 오래된 고요가 그 방을 감쌌다. 제11장. 카사본 씨가 세상을 떠난 지 며칠이 지났다. 로우익 마노르는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고 도로시아는 그 안에서 매일 새벽 기도와 함께 하루를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동정과 존경이 섞인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참으로 훌륭한 부인이야. 저 나이에 저런 침착함을 지니다니. 타페트 부인이 속삭였다. 그분은 늘 신앙심이 깊었지요. 하지만 저런 고요함 속에 얼마나 많은 슬픔이 있을까 싶어요. 다른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유산은 많을 테니 이제는 편히 살겠죠. 그러나 도로시아는 재산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이 남긴 서류를 정리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책상 위에는 수천 장의 원고가 쌓여 있었고 그 글자 하나하나에 남편의 숨결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 원고를 손끝으로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당신의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이어드릴게요. 어느 날 변호사 트럼브르 씨가 저택을 방문했다. 그는 정중히 인사하며 말했다. 미시즈 카사본, 고인의 유언장을 정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도로시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말씀하세요. 변호사는 서류를 펼쳤다. 방 안의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다. 그는 조심스럽게 읽기 시작했다. 고인 에드워드 카사본 씨의 마지막 유언에 따라 그의 전 재산과 저택, 서류 일체는 부인 도로시아 카사본에게 상속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방 안의 하인들이 미묘하게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변호사는 잠시 멈추었다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도로시아는 고개를 들었다. 조건이라뇨? 부인께서 만약 에드워드 카사본 씨의 사촌 윌 라디슬로 씨와 결혼할 경우 모든 유산의 권리는 즉시 무효가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도로시아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변호사는 안경 너머로 조심스레 그녀를 바라보았다. 유언은 명확합니다. 고인은 생전에 라디슬로 씨가 부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셨던 듯합니다. 도로시아는 숨을 고르며 물었다. 그건 남편의 진심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는 그런 의심을 품을 분이 아니에요. 변호사는 침묵했다. 그는 이미 유언을 직접 확인한 사람이었다. 도로시아는 종이를 내려다보았다. 그 글자들이 마치 얼음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덮었다. 그분은 병이 깊으셨고 불안하셨던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법은 유언의 문장을 그대로 따릅니다. 이 조항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혹시 원하신다면 조항을 무효화하기 위한 절차를 검토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도로시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남편의 뜻이라면 그대로 따를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촛불이 꺼져가는 어둠 속에서 그녀는 혼잣말했다.
그분이 왜 이런 말을 남기셨을까? 내가 그분을 실망시켰던 걸까? 그녀의 가슴 속에 오래된 상처가 다시 스며들었다. 다음 날, 비브 목사가 위로를 전하러 왔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분은 세상을 떠날 때 마음의 평화를 찾으셨을 겁니다. 병든 사람은 때로 사랑을 의심하곤 하지요. 도로시아는 고개를 숙였다. 저는 그분을 원망하지 않아요. 다만 제 마음을 믿지 못하셨던 게 슬퍼요. 그분이 보지 못한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비브 목사는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은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셨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도로시아는 눈을 감았다. 그의 말은 따뜻했지만 마음속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며칠 후 그녀는 우연히 시장에서 윌라디슬로를 다시 만났다. 그는 여전히 젊고 활기찼지만 눈빛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미시즈 카사본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분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시아는 조용히 대답했다. 감사해요. 잠시의 침묵 후 윌이 덧붙였다. 저는 유언장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걸 어떻게 믿을 마치에선 모든 소문이 빠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일로 당신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니까요. 도로시아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그분은 저를 의심한 게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셨던 거예요. 저는 그걸 이해해요.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셨을 겁니다. 다만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죠. 그의 말에 도로시아의 눈가가 젖었다. 이제 그분의 뜻을 따르려 해요. 남은 삶은 그분의 연구를 정리하는 데 바치겠어요. 그건 훌륭한 일입니다. 윌은 진심으로 말했다. 하지만 당신 자신을 잃지 마세요. 그분이 진정 원했던 것도 아마 그걸 거예요. 그 말은 그녀의 마음속에 잔잔히 남았다. 그날 밤 도로시아는 다시 남편의 서류 앞에 앉았다. 종이 위에는 오래된 잉크 냄새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펜을 들고 천천히 적기 시작했다. 그분의 뜻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만이 나의 전부는 아닙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고 나의 영혼도 신의 빛 아래에 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지만 그 글자에는 새로운 결심이 깃들어 있었다. 제12장. 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시 돌아왔다. 로우윅 마노르의 정원에는 새싹이 돋았고 오래된 벽돌 담장 위로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 속에서도 도로시아의 마음은 여전히 고요하고 때로는 슬펐다. 그녀는 매일 새벽 서재로 들어가 남편의 원고를 정리했다. 낡은 종이 위에는 복잡한 주석과 번역이 뒤섞여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읽으며 남편의 사유를 더듬었다. 그분은 진리를 사랑하셨지만 세상의 언어로 그것을 다 말할 수 없으셨던 거야.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때때로 피로가 몰려와 의자에 기대면 햇빛이 책장 사이로 비쳐 들어왔다. 그 빛 속에서 그녀는 남편의 그림자를 보는 듯 했다. 당신이 남긴 길을 완성하진 못하겠지만 그 뜻은 잊지 않을게요. 그렇게 속삭이며 그녀는 또 한 장의 원고를 덮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성실함을 존경했다. 미시즈 카사보는 정말 훌륭한 분이야. 저 젊은 나이에 그렇게 점잖을 수가 없지. 사람들은 입을 모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그런데 라디슬로 씨가 가끔 저택 근처를 지난다더군요. 그래요? 혹시 아직 그 부인을 잊지 못하는 걸까? 그런 소문이 돌았지만 도로시아는 알지 못했다. 그녀는 세상과의 문을 닫고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비브 목사가 찾아왔다. 그는 밝은 미소로 그녀를 맞았다. 미시즈 카사본, 봄이 왔습니다. 햇살이 참 좋군요. 네, 신의 손길이 다시 세상을 덮은 것 같아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새 생명을 주시지요. 하지만 당신의 얼굴엔 여전히 그늘이 보입니다. 도로시아는 잠시 웃었다.
그건 아마 제 영혼이 아직 배우는 중이어서일 거예요. 아직 제 마음이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니까요. 자유는 스스로 용서할 때 오는 법이지요. 비브 목사는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은 남편의 뜻을 존중했지만 이제 당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말은 그녀의 가슴 깊이 울렸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빛이 조용히 내리고 바람이 정원의 나무들을 흔들었다. 그녀는 그 빛을 보며 속삭였다. 주여, 저에게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소서. 며칠 후 도로시아는 자선 모임에서 우연히 라디슬로를 다시 만났다. 그는 예전보다 성숙해진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미시즈 카사본, 이렇게 다시 뵙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녀는 놀랐지만 차분히 대답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당신은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이제 미들마치 근처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에 기고도 하고 새로운 예술 프로젝트를 준비 중입니다. 그의 말에는 예전의 활기가 느껴졌다. 그러나 눈빛은 한층 진지해져 있었다. 그동안 많이 변하셨군요. 그녀가 말했다. 변했다기보다 세상을 조금 다르게 보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예전엔 자유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책임이 자유보다 더 큰 힘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도로시아는 미소 지었다. 그건 정말 큰 깨달음이네요. 그건 아마 당신 덕분일지도 모릅니다. 라디슬로가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순간 말을 잃었다. 그들의 눈빛이 잠시 마주쳤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기억과 새로운 감정이 스며 있었다. 그러나 도로시아는 서둘러 시선을 거두었다. 당신의 앞길이 평안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당신도요. 라디슬로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이 멀어질수록 도로시아의 마음은 이상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나는 오늘 그를 다시 만났다. 내 마음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그 떨림이 죄인지 아니면 새로운 생명의 징조인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날 이후로 그녀의 마음속에는 조용한 파문이 일었다. 그녀는 여전히 기도했고 여전히 남편의 서류를 정리했지만 손끝이 종이를 스칠 때마다 무언가 달라진 것을 느꼈다. 그것은 세상이 다시 그녀를 향해 문을 여는 듯한 감각이었다. 로우익의 저녁종이 울릴 때마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들판을 바라보았다. 멀리 노을이 지고 있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주여, 제 마음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이 길을 비추어 주소서. 미들마치 일권 마침.